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 비트코인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시총 차트, 도미넌스 차트, 숏 차트 이렇게 설명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 업비트에서 이제 먼저 볼게요. 보시면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와서 1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15일 이평선을 깨고, 이거 20일이에요 지금. 15일로 고쳐볼게요. 1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고, 아마 이제 15일 이평선을 깨면서 하락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 쐐기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 쐐기형을 아래로 이탈하면서 20일 이평선까지 지금 아래로 이탈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방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저는 많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일단은 아래로 우리가 본격적인 조정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상승 채널을 이탈해야 된다. 상승 채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저는 상방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상방 관점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결국에 이제 보시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해 나간다라고 하면 숏 물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내가 때리면 때릴수록 손해를 보는데 매도가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빠질 때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빠질 때는 겁나서 더 빠질까봐 이제 매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비트코인 숏을 치는 사람들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 숏을 못 칩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와주면 이거 빠질 때 때리면 되는구나, 그리고 한번 이제 빠졌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숏을 더 추가적으로 때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숏 차트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숏 차트를 보면 숏 차트가 20일 이평선을 올라와준 이후에, 안착해준 이후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해줬고, 이 횡보를 했던 이유는 결국에 비트코인이 크게 어떤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숏을 더 이상 때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깨고 내려왔죠. 비트코인 차트가 20일 이평선도 이탈하고 상승 쐐기형에서 아래로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 주봉상 50주 평선 또는 뭐 50주 평선이요, 또는 120주 평선인 5800에서 5400까지는 충분히 조정 가능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숏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숏 물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긍정적이다. 숏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이거를 말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숏 물량을 이제 먹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말아 올리고, 이 비트코인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게 되면 숏 쳤던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더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한번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더 숏을 때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조정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려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 하단부인 7,400달러, 지금 현재 7,438달러인데 이 가격을 이탈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정을 보일 수 있고, 7,400 이탈하고 이 지금 8,300과 5,600의 중심값인 이 6,900달러까지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까 이제 주봉에서 보여드렸던 5,800 또는 5,400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상방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15일 이평선 이탈했으니까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15일 이평선 이탈해서 이틀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스탬프 차트를 보면 비트스탬프도 이와 같이 이제 모습을 보였어요. 20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이때는 4일 정도를 20일 이평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그래서 하방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20일 이평선 이탈하고 이와 같이 며칠 매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이탈한 상태에서 바로 단기적으로 또 올릴 수도 있다. 숏 물량이 늘어나면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준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 기준은 지금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상승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총 차트를 볼게요. 잠시만요. 시총 차트를 이제 보면 지금 시총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뭐 차트 모습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어차피 연결돼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21평선을 깨고 하루 이틀 보내고 올려주면 시총 차트도 상관이 없다. 물론 이제 저점을 계속 높였던 이 부분을 내려온 이 부분이 이제 좋지 않아요. 저점을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비트코인 조정 받아도 지금 시총 차트는 저점을 계속 꾸준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 지금 그 저점을 계속 꾸준히 올리던 이 저점을 이탈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 부분은 좋은 모습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채널의 4분의 1도 닿지 않은 이 자리에서는 저는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은 그냥 감수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언제 그러면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으로 매도해서 전환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질문을 해주시는데, 지금 비트코인이요, 적어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 이번에 상승 목표치가 10,000불, 그 다음에 이제 11,900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0불, 11,900불, 11,900불, 뭐 700불 이 라인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와줬어요. 그러면 채널 4분의 2 지점에 한 중심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주고 시총 차트 또한 채널 중심선 근처까지 와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우하향하고 있는 이 채널의 중심까지 오거나, 아니면 도미넌스가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알트코인 갖고 있는 물량을 도미넌스 차트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만 혼자 올라간다라고 해서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연결해서 봐줘야 된다. 그리고 일단 적어도 시총 차트가 채널 4분의 2 지점에서 중심은 넘어가줘서 중심 근처 가까이 올라와줬을 때 보시면, 잠깐만요. 2017년도와 같이 이때 보시면 채널 4분의 2 지점에서 그 채널 중심까지 닿진 않았지만 4분의 2 지점에서 거의 중심 근처까지 올라와 준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 국면을 넘어가서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는 조정을 그냥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1-1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1-1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조정이 와도 한두 달 안에 그 지난 전고점을 넘어가 줍니다. 1-1안으로 진행이 되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상승을 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굳이 급하게 내가 털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홀딩 물량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드는 과정은 감수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가격대 자체가 저평가 영역에,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조절하는 그런 거는 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근데 각자 취향에 약간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뭐 20-30% 조정을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좀씩 덜어내서 현금화 하시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시든지 이렇게 하셔라. 내가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 물량을 덜어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차트 설명 여기까지 하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Q&A로 들어가서 무링유 조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클레이튼 메인넷 6월 27일 나오고 과연 관련 코인들 업비트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코인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리버스 ICO입니다. 현재 34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관련된 이제 기사를 보면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 8개 파트너 추가 총 34개 서비스를 확보했다. 6월 27일 메인넷 오픈 예정이고요. 이렇게 기사에 보시면 이 34개 서비스들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기사를 링크를 걸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100개까지 서비스를 늘린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필요하면 그때그때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일단 여기서 투자적인 면에서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신규 ICO는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고 우리가 비트 이더리플을 시총 일단 전체 금액에서 70% 담고요. 50에서 70% 담고 나머지 이제 20-30%를 알트코인들, 자발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로 담는데, 그 코인들도 되도록이면 시총 3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는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클레이튼에 나온 이 뎁들, ICO 종목들이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상승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상승률은 높을 수 있는데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남지 못할 확률도 충분히 더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30위권에 있는 코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구축되고 자리를 잡은 코인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ICO에서 지금 이제
물론 대기업이 진행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진행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저는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으로 하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 지금 34개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거기서 비중을 저는 담는다고 하더라도 한 1, 2% 정도로 여러분들 100이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에서 한 1, 2% 정도로 담아 보시는 게 좋지 이거를 너무 많이 야 이거 카카오에서 하니까 무조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담으시면 저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예요. 닷컴 버블 때도 기존에 이미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전에 대기업들은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IBM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LG 이런 대기업들이 있었지만 그 대기업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터넷 기업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어떤 벤처로 나와서 그 닷컴 버블 때 인터넷 기업들 만들어진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성공을 했다. 그거는 뭐냐면 속도가 중요하고 얼마만큼 빨리 이 시장을 장악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유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무조건 100% 성공한다 이것도 아니고 실패할 확률도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카카오는 우리나라 유저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좀 글로벌 전 세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오히려 약간 한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담더라도 많은 금액을 담는 거는 저는 좀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일단 ICO 뭐 리버스 ICO든 어떤 ICO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신규 들어와서 만든 이런 코인들이 대비 어떻게 성장할지 특히 유틸리티 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유틸리티 코인들은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유저 확보가 안 되거나 사용자가 이제 많지 않아지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겁니다. 리스크가 좀 커요. 물론 성공하면 당연히 이제 보상도 크겠죠.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은 어제 봤고요. 채권하고 이제 주식,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 그 기사 내용은 어제 저녁 때 봤고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돈을 누가 훔쳐갔나? 내 지갑이 얇아지는 이유. 이렇게 써주셨고요. 볼게요. 보시면 일단 나의 돈을 누가 훔쳐갔나? 내 지갑이 얇아지는 이유. 에서 이렇게 차트를 4가지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미국 부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22조 달러인데 거의 매년 1조 달러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최근에 이제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 이거를 이제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정부의 빚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사이트인데 보시면 지금 22조 달러 실시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빚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매년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고 1시간당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재정 수입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고 결국에 이 미국의 빚을 정리를 하려면 저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좀 약간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이제 표현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지갑이 얇아지는 이유는 미국에 이렇게 베이스 머니가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다. 그래서 거의 4배가량 증가를 했고 지금 4배가량 증가한 이후에 조금 이제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세 번째 차트는 지금 두 번째 베이스 머니분의 이제 M2 그래서 M2 대 베이스 머니인데 이거는 보시면 금융위기 시 베이스 머니의 폭등으로 이때 베이스 머니를 증가시켰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베이스 머니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 분모에 있는 베이스 머니가 갑자기 증가를 하니까 차트가 확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M2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 그래서 신용 통화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 차트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M2 대 GDP 이거는 뭐냐면 돈의 가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보시면 이 분모에 있는 GDP고요. M2가 이제 분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지금 신용 통화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GDP 대비해서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오히려 이 분모가 오히려 이게 내려가는 게 GDP가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GDP가 올라가고 M2량이 증가하는 것보다 이제 GDP가 증가하는 게 좋은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오히려 M2 대 GDP 했을 때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차트 이제 와사비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이거 먼저 짚고 가자. 미국의 페드, 즉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정부기관이나 국립은행이 아니라 민간 사설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차트에서 현재 통계상 미국 GDP 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습니다. 이는 GDP보다 많은 부채이다. 예, 미국 GDP보다 부채가 많다. 그래서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엄청난 돈을 뿌렸다. 금융위기 시 베이스머니의 폭등으로 그 베이스머니 대비 M2의 비율, M2 대 베이스, 이 비율이 급격히 줄었으나 현재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신용 통화량의 증가 의미를 이제 나타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이제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내고 있다, M2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또한 GDP 대비 M2 비율이 우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위기를 막기 위해서 약 4배에 달하는 돈을 헬리콥터로 뿌렸는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봅니다. 달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실적보다도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 이전에 늘어난 달러의 공급량으로 인해 과대 계상된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월급은 조금씩 증가한 것 같지만 그 증가하는 월급 대비 돈의 가치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지갑이 얇아지고 있고 내 돈을 누군가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한번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벡터 거래소 오픈 예정이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선물 거래가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선물 투자도 기본적으로 차트를 기준 배팅하겠지만 폭스바겐처럼 차트와 상관없이 세력의 롱숏으로 시장 가격이 위아래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만기일 전마다 롱, 숏, 우세함이 확인이 필요한지요.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만기일에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거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관심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긴 하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떤 선물 거래라든가 뭐 롱, 숏 이렇게 배팅하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체크는 하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이 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이런 롱 물량이 많거나 숏 물량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그 추세를 약간 역으로 바꾸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숏 물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숏 물량을 좀 올리기 위해서, 숏 물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력들이 원래는 비트코인 가격을 추가적으로 계속 올릴 거잖아요. 올해 말까지 뭐 전고점을 넘어서 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6만 달러까지 간다. 채널 4분의 3 지점인 6만 달러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우상향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흔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 흔드는 작업은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천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박정우님이 지금 요즘 암호화폐 관련 앱을 만들고 있는데 출시가 되면 알려드리겠다, 얘기해 주셨고요. 하드웨어 지갑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큰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만약에 운용하는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또 적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준마다 다른데, 일단은 박정구님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1000만원 이상 장기 투자하시면 하드웨어 지갑을 쓰시고, 만약 1000만원 정도 안전하게 지키시려면 공부하셔서 시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정도의 수고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은 1000만원이지만 언제 1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르는 일이죠, 얘기해 주셨고, 맞습니다. 두 번째, 콜드 월렛은 가지고 다니면 콜드 월렛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이 안전하다고 해도 많은 금액을 휴대하고 다니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들고 다니지 않는 게 좋을 듯 하네요. 그래서 분산해서 보관하시고, 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 분산하면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많은 금액을 다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김호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호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개인들이 부동산 담보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개인의 신용도 하락의 변동이나 담보물의 현저한 가치 하락으로 담보력 부족 발생 시 대출 금리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약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 약관이기에 모든 대출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받았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난 고정금리로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서 그 담보 가치가 어떤 담보력 부족이 발생되게 되면 그때 그 대출 금리를 은행들이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간을 3년 동안은 무조건 이거를 뭐 고정금리로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담보물 조건에 따라서 은행들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송기봉님이 국가 비상사태일 때, 국가 위험 상황이 됐을 때 그때도 또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은행은 절대 이제 손해를 안 보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은행은 자신들은 절대 손해를 안 보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약관을 갖고 고객을 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셉 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황금 거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각색해서 나눕니다. 얘기해 주셨고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황금알을 10개 낳는 거위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낳지 않길래 옆집에 봤더니 황금알을 15개 낳는다는 거위가 있길래 자신의 거위를 산 가격보다 더 싸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옆집의 거위를 비싼 값에 샀습니다. 그런데 팔았던 거위가 황금알을 2개 낳는다는 소문을 듣고 괜히 팔았다고 이제 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5개 낳는 거위는 알을 낳지 않아서 거위를 구박하고 때리고 다시 팔까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쳐서 있는 중에 드디어 황금알을 1개 낳자마자 이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여기고 뱃속에 있는 황금알을 꺼내겠다라고 해서 그 거위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자 맞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아 기다려도 소용없어 라고 이제 자기 위안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자신이 팔았던 거위가 8개의 황금알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황금알 1개와 거위값을 더 보태서 팔았던 사람에게 자신에게 다시 팔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었고 내가 버린 것은 황금알 10개가 아니라 이 정도면 최소 20개 정도 낳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본인의 실패를 자책하면서 거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위를 다시 샀는데 그 거위는 더 이상 알을 낳지 않아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위장병과 화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에 지금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꾸며 놓으셨으면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가고 뭐 다른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러면 갖고 있던 종목들을 이제 구박을 하는 거죠. 이거는 못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고 막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 삽니다. 쫓아가서 하면 그것도 또 빠져요. 순간적으로 빠져서 이것도 아닌가 싶다가 조금 올라가면 먹고 나와요. 먹고 나와서 또 다시 사는데 내가 원래 팔았던 종목들은 또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비싼 값에 또 그걸 들어가고 이런 걸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 상승장에서도 돈을 못 벌고 오히려 돈을 잃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겁니다. 이 얘기를 약간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약간 각색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런 글 같아서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예, 읽어봤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SW윤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월 4일쯤 비트코인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비트맥스 서버 점검이 6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있을 예정이고 작년 8월 비맥 점검 때 업비트 비트코인이 20% 이상 급등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지금은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점검하고 꼭 반드시 연결돼서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아예 또 관련이 없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숏을 친 세력들이 손절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숏을 많이 치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급등을 시켜서 숏 물량 자르지도 못하게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겠지만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예,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성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리플만 갖고 있는데 알트에서 비트로 교체 매매 시 홀딩 물량과 교체 물량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상승장에서 계속 매도 계획은 있고 최종적으로 10%는 5만원 이상에서 매도 생각 중입니다. 얘기해 주셨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총 채널에서 중심까지 오게 되면 그때 교체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알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먼저 BTC 마켓 고점 올라오게 되면 시총 채널 중간까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매도해서 교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도미너스 차트도 그때는 이제 볼 필요 없이 내가 갖고 있던 알트코인이 먼저 올라왔더라고 하면 정리를 해서 다른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으로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교체하시든지 뭐 현금화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 투자 금액에 적어도 2~3배 정도는 현금화 하는 게 좋다. 현금화 하시고 나머지 금액들은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고, 알트코인들 홀딩 물량은 알트코인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 내용을 제가 진짜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계속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알트 시장에서도 변화가 오고 있다. 이제 메이저급 시장이 움직일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센 놈이 리플로 나타나고 있네요. 시간 조정 좀 거치고 알트군 중 시총 큰 종목이 강하게 치고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이더리움이 2등이군요. 예각 구간에서 시총 적은 놈들이 움직였고 이번에는 시총 빵빵한 놈들이 전쟁이 시작된다. 5월 15일처럼 도미넌스 강하게 후려칠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도미넌스 차트는 아직까지 뭐 반등이 나온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 검정색 말고 도미넌스 차트 이거로 이제 보시면 지금 50일 이평선과 이 20일 이평선 사이에 딱 껴있는 모습이어서 여기서 이제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 만약에 변동성을 보여서 이제 50일 이평선을 강하게 이탈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채널 중반인 48.8까지 한 48 정도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이제 58이고요. 도미넌스로 10 정도 일단은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도미넌스 중간에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시총 차트와 같이 비교해서.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잭 오본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 변경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 있으신 분들 안심하고 계시면 아파요. 이번 상승에 어느 정도 정리해서 대출 상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올해 안에 대출 전부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보면 어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셨던 국가 부도 사태 때, 국가 위험 사태 때 언제든지 변동금리로 변경 가능하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호수님이 부동산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은행 약관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그 담보대출을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나는 뭐 3년 동안 고정금리로 했으니까 안심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만약에 채널 중반까지 와서 암호화폐로 돈을 버시면 지금 제가 5분 해주셨던 것처럼 대출을 일정 부분 저도 이제 상환하기를 갚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갚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다가 이제 거꾸로 해서 차트를 보게 되었는데, 링크에 이제 보내드린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하락 쇠경으로 차트가 흘러가고 있고 볼륨도 매번 고점 돌파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하여서 쇠경 라인을 테스트를 한번 했고 살짝 반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격 8,475달러 정도. 이번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를 시에 최소 쇠경에 상단 9,100, 9,200불 아니면 하락형 쇠기를 뚫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1,600불.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 6,800불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차트를 올려주신 걸 보면요,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니까 하락 쇠경, 지금 상승 쇠경이 하락 쇠경으로 이제 보이겠죠. 하락 쇠경으로 보이고 이 하락 쇠경의 이제 목표치를 이렇게 잡아 주신 겁니다. 먼저 이 하락 쇠경의 상단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락 쇠경을 돌파해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하락세 경때 이렇게 우리가 함정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함정을 한번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1,700불 이제 뭐 1,700불, 11,000불 정도 이제 볼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와주고 그 다음에 돌아 나갈 수 있지 않냐,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이고, 만약 여기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에서는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6,800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서 본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알트코인들, BTC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아리마30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4%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네요. 돌이켜 보았을 때 지금의 58.4%는 2018년도에 비트 도미넌스 차트를 볼 때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2018년도 9월에는 이 자리에서 급격한 리플의 상승으로 인해 비트 도미넌스가 급락하였고 2018년도 12월에는 이 시점에서 비트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면서 메이저 알트들이 급상승이 있었던 자리였네요. 지금도 58.4 언저리에서 약 6일간 횡보 중인데 곧 어느 쪽이든 방향성을 가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도미넌스 차트 보면 지금 아리마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2018년도 9월 리플이 급상승했을 때 이렇게 도미넌스가 한번 빠졌습니다. 현재 빠졌고, 그리고 12월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이 58, 57 이 라인이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가 결국에 작년 한 해 동안 수렴했던 구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시면 이렇게 크게 삼각 수렴을 했던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금은동님이 그러니까 좀 재미나게 암호화폐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초등학생도 아는 대표 코인이다. 제 아들도 압니다.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나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고 가끔 내가 사토시오 하는 얼빵한 사람들이 있다. 코인계의 타노스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전투력은 S등급, 현재 에너지 레벨 현재 4분의 1이 충전되었으며 완충을 위해서 인피니스톤을 모으고 있다. 벡트 ETF 스톤만 모으면 된다,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나 천재 개발자가 비트코인으로부터 영감을 만들었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며 단기간에 2인자의 자리를 꿰찼다. 항시 가스 부족에 시달리며 가스를 채워달라고 징징거린다. 그러게 도시가스 포스로 바꾸라니까 현재 가스배관 연결 공사 중이며 공사 완료 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리라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리플, 이거는 이제 CJ 언니가 전문이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엔 왠지 자신이 없는데 리항호, 리또속이란 별칭을 갖고 있으며 주특기는 제자리 멀리 뛰기, 언젠가는 크게 빛을 볼 코인이나 그 언젠가가 기약이 없다. 성격 급한 분, 노약자로 당장 몇 년 후에 이 세상에 안 계실 분은 후세의 상속 마무리하고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 이더, 리플 이 세 가지 코인들을 좀 재미나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예, 이렇게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AS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스텔라 주봉 역해된 숄더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스텔라룸의 달러 차트 이제 보면요,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게 일봉이고요. 그냥 뭐 주봉이나 일봉이나 전 크게 뭐 상관없다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왼쪽 팔, 그다음에 왼쪽 어깨, 머리,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만들고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신 거고, 지금 보면 뭐 비트코인 차트와 거의 흡사합니다. 비트코인 차트와 거의 모습이 흡사하고,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위치가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0.36까지 0.36달러까지 올라왔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스텔라룸에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로도 이제 보면요, 주봉 차트로도 보면 지금 스텔라룸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이제 50주평선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50주평선 넘어가서 50주평선 위에 안착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본다라고 하면 스텔라룸에는 아직도 이제 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는 지난 그 해밀리 15,000명 돌파 그 라이브 이벤트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0분한테 그 조그만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투표는 아니죠. 추첨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혹시 아직까지 댓글 안 써주신 분들은 댓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영상 밑에 써야 됩니다. 영상 밑에 써주시고, 그리고 대댓글 쓴 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댓글에 어떤 답글을 적으신 분들은 그 후보자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댓글에 답글만 적으신 분들은 따로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댓글 써주신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